회장님,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한민우의 차갑고도 부드러운 목소리가 요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태주는 5년 동안 이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 똑같은 말투로 주사를 놓고 약을 먹이는 이 남자의 목소리를 말입니다. 파킨슨병 말기입니다. 더 이상의 치료는 무의미합니다. 편안히 받아들이십시오. 서태준. 한때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태흥그룹을 이끌던 회장이었습니다. 40년간 일궈온 제국이 있었고 전국에 수십 개의 계열사가 있었으며 그의 한마디에 수천억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75세 노인은 숟가락 하나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들 때까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혼자 화장실도 가지 못했습니다. 머리는 늘 무겁고 멍했습니다. 자, 오늘 약입니다. 한민우가 작은 종이컵에 담긴 알약들을 내밀었습니다. 파란색, 흰색, 노란색. 매일 먹는 약인데도 태주는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물어봐도 치료제입니다라는 대답뿐이었으니까요. 입 벌리세요, 회장님. 태주는 고개를 들 힘도 없이 입을 벌렸습니다. 한민우가 약을 그의 입에 넣고 물을 따라줬습니다. 꿀꺽. 약을 삼키는 순간부터 세상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쉬세요. 한민우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태주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 밖에는 그가 40년간 일궈온 세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이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고급 요양원 302호실에 간호사들이 복도를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302호 할아버지, 완전 폐인됐네. 재벌이 무슨 소용이야. 저렇게 되면 끝인데. 주치의 선생님 말로는 얼마 못 산대. 유언장이나 써야 할 텐데. 태주는 듣고 있었습니다. 다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변할 힘이 없었습니다. 약 기운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눈이 감겼습니다. 또 잠이 왔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자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자는 건지 기절하는 건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늘 똑같은 꿈이었습니다. 25년 전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여름날이었습니다. 사위가 전화를 걸어왔었습니다. 아버님, 유나 데리고 강원도 별장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비가 많이 오니까. 네, 걱정 마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3시간 후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위 부부와 5살 손녀 유나를 태운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계곡으로 추락했다고, 3명 모두 즉사했다고. 장례식장에 3개의 관이 놓였습니다. 작은 관 하나, 손녀 유나가 들어간 관이었습니다. 태주는 그날 이후 유나 이름을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사진도 치웠습니다. 손녀와 함께했던 모든 기억을 지우려 했습니다. 너무 아팠으니까요.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오후인 것 같았습니다. 창밖이 여전히 밝았습니다. 회장님, 실례합니다.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오늘부터 이곳에서 근무하게 된 사회복지사 윤지아입니다. 청순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슬픈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지아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회장님과 다른 어르신들의 여가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기운 때문이었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바둑 교실을 준비했는데요. 혹시 회장님도 바둑 두시나요? 바둑. 그 단어를 듣는 순간 태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찔했습니다. 25년간 잊고 살았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두는 거 맞아요? 작은 손이 바둑돌을 집어드는 모습, 5살 유나의 웃는 얼굴. 아, 회장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보네요.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아가 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가방에서 작은 자석 바둑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찰칵. 바둑돌 몇 개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아가 허겁지겁 바둑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둑판을 펼쳐 돌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침대에 누운 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흐릿한 시야로, 떨리는 눈으로 지아의 손이 바둑돌을 놓았습니다. 1,000원에 한 점, 그 다음 화점에 한 점, 그리고 소목에 한 점. 태준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배치, 그 정석, 초보자가 절대 둘 수 없는 프로 수준의 포석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25년 전 태준이 손녀 유나에게 가르쳐준 바로 그 정석이었습니다. 태준만의 독특한 포석법. 세상에서 단 2명만 아는 두는 방식이었습니다. 태준과 유나. 하지만 유나는 죽었습니다. 25년 전에 죽었습니다. 회장님? 지아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떨리는 손을 애써 들어 올렸습니다. 바둑판을 가리켰습니다. 저거. 5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연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아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하세요. 그 바둑. 누가 가르쳐줬나?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약기운에 취해 있던 정신이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어렸을 때요. 할아버지가? 네. 그분은 저를 무척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전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부모님과 함께요.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저만 살아남았죠. 하지만 기억을 잃었어요. 태준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제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보육원에서 자랐고요. 그런데 5년 전 양부모님 집을 정리하다가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지아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색이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바둑판 앞에 앉은 노인과 5살쯤 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 노인은 젊은 시절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는 유나. 네, 유나야. 우리 유나가 맞니?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유나예요. 태주는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지아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손녀가 살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태주는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5년간 약에 절여져 있던 머리가 조금씩 깨어났습니다. 지아야, 아니 유나야. 네, 할아버지. 여기서 나가야 한다. 한민우, 그자가. 태준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알아요, 할아버지. 다 알아요. 지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파킨슨병이 아니에요. 제가 할아버지가 드시는 약을 분석해 봤어요. 파킨슨병 치료제가 아니라
근육이완제와 신경억제제였어요. 뭐라고? 한민우가 5년 동안 할아버지를 약으로 폐인 만들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 태흥그룹의 돈을 빼돌렸고요. 태준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떨림이 멈췄습니다. 분노가 약기운을 밀어냈습니다. 그 자식이, 할아버지, 저 여기 취직하려고 3개월 전에 면접 봤어요. 그때 한민우한테 말했어요. 서태준 회장님이 제 할아버지라고, 할아버지 등에 화상 흉터가 있다고, 제가 5살 때 뜨거운 물을 엎질러서 생긴 거라고요. 태준은 자신의 등을 떠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어깨 뒤에 손바닥만 한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유나가 어릴 때 주전자를 엎질러서 생긴 흉터였습니다. 한민우가 뭐라고 했니?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회장님, 손녀는 25년 전에 죽었다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꺼지라고 했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사회복지사로 들어왔어요. 할아버지를 구하려고요. 태주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나야, 위험해. 한민우는 내 재산을 노리고 있어. 너까지 알아차리면.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지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최 교수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몰래 할아버지 검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약물 해독 치료도 시작할 거고요. 하지만 할아버지 참으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제가 증거 다 모을게요. 한민우가 5년 동안 한 짓 전부 다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나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25년 동안 너를 찾지 못해서.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를 찾았잖아요. 이제 괜찮아요. 두 사람은 25년 만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민우가 오는 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저녁 약 시간입니다. 지아가 재빨리 사진과 바둑판을 챙겨 넣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회장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지아가 나갔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한민우와 마주쳤습니다. 아, 새로 오신 복지사님이시죠? 회장님 상태가 안 좋으시니 너무 오래 계시면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지아가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한민우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미소를 지으며 약을 내밀었습니다. 자, 회장님. 오늘도 약 드셔야죠. 태주는 한민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또렷한 눈빛으로. 한민우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태주는 입을 벌렸습니다.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삼키지 않았습니다. 혀 밑에 숨겼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민우가 나갔습니다. 태주는 한민우가 완전히 나가자마자 입안에 약을 뱉어냈습니다. 휴지에 싸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지아가 요양원 정원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돌아온 손녀.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서 자신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태준의 떨리던 손이 조금씩 멈췄습니다.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5년간 잊고 살았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분노, 그리고 복수심. 한민우, 내가 5년 동안 나한테 한 짓 100배로 갚아주마. 태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주먹이었습니다. 3개월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윤지아는 태흥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둑을 두는 할아버지와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서태준 회장님, 제 할아버지. 지아는 5년간 할아버지를 찾아 헤맸습니다.
보육원 기록을 뒤지고 입양 서류를 추적하고 오래된 신문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아냈습니다. 2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처리된 서윤아. 그게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흥그룹에 전화를 걸어도 비서실은 냉담했습니다. 회장님은 5년 전부터 요양 중이십니다.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회장님 손녀입니다. 회장님 손녀분은 25년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사칭은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지아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태준이 머물고 있다는 청송요양원에 직접 찾아간 것입니다. 요양원 원장실에서 한민우를 처음 만났습니다. 서태준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한민우는 40대 중반의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은 현재 파킨슨병 말기로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가족이십니까? 저는 회장님의 손녀 서윤아입니다. 한민우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서윤아는 25년 전 사망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지아는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이게 저예요. 저는 그 사고에서 살아남았어요. 기억을 잃었지만 이제 다 기억났어요. 한민우는 사진을 힐끗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기꾼이군요. 당신 같은 사람 벌써 10명도 넘게 봤습니다. 재벌 회장 친척이라고 나타나서 돈 뜯어내려는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증거가 있습니까? DNA 검사라도 했습니까? 지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준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DNA 검사를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등에 화상 흉터가 있을 거예요. 왼쪽 어깨 뒤쪽에요. 제가 5살 때 주전자를 엎질러서 생긴 거예요. 한민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는 실제로 태준의 등에 있는 흉터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정보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옛날 신문 기사에도 나왔고요. 아니에요. 경비실에 연락하기 전에 나가세요. 다시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지아는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청송요양원 채용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사회복지사 모집이었습니다. 지아는 이력서를 냈습니다. 이름을 윤지아로 바꾸고 경력을 조작했습니다. 다행히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진짜로 갖고 있었습니다. 면접 날 한민우는 지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안경을 쓴 탓이었습니다. 윤지아 씨, 경력이 괜찮으시네요.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십니까? 내일부터라도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합격입니다. 지아는 이렇게 청송요양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한민우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그가 태준에게 주는 약을 몰래 수거했습니다. 지인 약사에게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아야, 이거 파킨슨병 치료제가 아니야. 근육이완제랑 신경억제제야. 그것도 과다 복용 수준이고, 그럼 이걸 5년 동안 먹으면 정상인도 폐인돼. 손발 떨리고 의식 몽롱해지고 거동도 못하게 돼. 지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민우는 태준을 치료하는 척하며 5년 동안 약으로 폐인을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왜? 태흥그룹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아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한민우의 계좌 추적을 사설탐정에게 의뢰했습니다. 결과 5년간 200억 원이 넘는 돈이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갔습니다. 병원 차트도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검사는 하지 않고 파킨슨병 말기라는 진단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지아는 서울대병원 신경과 최 교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최 교수는 지아의 대학 은사였습니다. 교수님, 도와주세요. 제 할아버지가 가짜 의사한테 5년 동안 약물 중독 당하고 있어요. 최 교수는 약물 성분 분석 결과를 보더니 경악했습니다. 이건 범죄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아직 안 돼요. 증거가 부족해요. 한민우는 의사 면허도 진짜고 서류도 완벽하게 조작했어요. 지금 신고하면 빠져나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아버지를 먼저 치료해 드려야 해요. 정신을 차리시게 하고 진술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한민우의 범죄 증거를 확실하게 모아야 하고요. 최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상대가 위험한 사람이야. 지아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태준과 접촉해서 신뢰를 얻는 것. 그 다음 약물 투여를 중단시키고 해독 치료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한민우의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것. 오늘이 바로 그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지아는 바둑판을 들고 태준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바둑판을 떨어뜨렸습니다. 25년 전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정석대로 바둑돌을 놓았습니다. 태준이 반응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또렷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지아는 눈물을 참으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태준은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손녀를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유나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복도에서 한민우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는 재빨리 짐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한민우와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안 좋으시니 너무 오래 계시면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이고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한민우가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는 요양원 밖으로 나와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성공했어. 할아버지를 만났어.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태준에게 가는 약을 중단시켜야 했습니다. 한민우 몰래 해독 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5년간의 범죄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해야 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최 교수였습니다. 지아야, 어떻게 됐어? 성공했어요, 교수님.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다행이다. 내일 약물 해독제 보내줄게. 조심해서 투여해. 감사합니다, 교수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아는 요양원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약에 절여져 폐인처럼 살아온 할아버지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할아버지.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그리고 한민우, 당신이 한 집 100배로 갚아줄 거예요. 지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날 밤 한민우는 자신의 비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태흥그룹 계좌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 30억 더 빼돌렸군. 순조로워. 5년이었습니다. 한민우는 5년 동안 태준을 약으로 폐인 만들어 놓고 태흥그룹의 돈을 빼돌려왔습니다. 처음에는 10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20억. 이제는 한 달에 30억씩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총액은 이미 200억을 넘었습니다. 조금만 더, 1년만 더 버티면 300억이야. 그럼 해외로 도망가는 거지. 한민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모니터 한쪽에 떠 있는 CCTV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준의 방을 비추는 카메라였습니다. 태준이 침대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저 노인이 왜 저렇게 똑바로 서 있지? 한민우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빛도 또렷했습니다. 이상하네. 오늘 약을 안 먹었나? 한민우는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저녁약을 먹였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확인해 봐야겠어. 한민우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오늘 새로운 사회복지사 윤지아 태준의 방에 들어갔었습니다. 설마 그냥 신입 직원일 뿐이야. 한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잠들었습니다. 손녀가 돌아왔다는 기쁨과 한민우에 대한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한민우. 내가 나한테 한 짓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태준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주먹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매일 한민우가 주는 약을 먹는 척했습니다. 혀 밑에 숨겼다가 뱉어내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지아가 몰래 가져다 준 해독제를 복용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떨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철저히 연기했습니다. 한민우 앞에서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멍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십니까? 한민우가 매일 아침 들어와 물었습니다.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천천히 돌렸습니다. 한민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회복은 불가능하시군요. 편히 쉬십시오. 한민우가 나가면 태준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근육을 움직였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걸음걸이였습니다. 지아가 매일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바둑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바둑 한 판 두실까요? 지아는 바둑판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치료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증거를 모으는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해독제 효과가 좋아요. 혈액 검사 결과 약물 농도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유나야. 태준도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한민우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게 물어봤어요. 회장님 상태가 달라진 것 같지 않냐고요. 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조심해야겠구나. 네. 더 철저히 연기하셔야 해요. 그리고 한민우의 비리 증거를 더 모아야 하고요. 지아는 가방에서 작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한민우의 계좌 내역이에요. 사설탐정이 추적한 거예요. 5년간 총 237억 원이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갔어요. 태준은 서류를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자식이 내 돈으로. 할아버지, 목소리 낮추세요. CCTV는 없지만 복도에 사람이 있어요. 지아가 재빨리 태준을 진정시켰습니다. 최 교수님이 이번 주말에 오시기로 했어요. 정밀 검사를 해주실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파킨슨병이 아니라는 게 확실히 증명돼요. 주말이면 한민우도 있을 텐데. 아니에요. 한민우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 서울 본사에 가요. 회계장부 조작하러요. 그 시간을 노릴 거예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이었습니다. 아, 윤 선생님. 오늘도 바둑 프로그램이십니까? 한민우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지아는 재빨리 서류를 바둑판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네, 원장님.
회장님과 바둑 두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데 너무 오래 계시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곧 나가겠습니다. 지아가 일어서려는데 한민우가 바둑판을 내려다봤습니다. 오, 바둑을 제법 두시는군요. 이 포석은 프로 수준인데요. 한민우가 바둑돌을 가리켰습니다. 지아가 놓은 정석이었습니다. 아, 제가 어릴 때 배운 거라서요.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한민우의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할아버지한테요. 할아버지가 바둑을 잘 두셨나 보죠? 네,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한민우는 지아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뭔가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윤 선생님, 요양원에 오시기 전에 어디서 일하셨죠? 서울 오 요양원에서 3년 근무했습니다. 가족은요? 부모님 일찍 여의고 혼자 자랐습니다. 형제는요? 없습니다. 한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만 나가보시죠. 회장님 약 드릴 시간입니다. 지아는 바둑판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서류는 재빨리 가방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럼 회장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지아가 나갔습니다. 한민우는 문을 닫고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약입니다. 태준은 평소처럼 입을 벌렸습니다. 한민우가 약을 넣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회장님, 입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민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약을 혀 밑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세요. 한민우가 손전등을 꺼내 들었습니다. 태준은 어쩔 수 없이 약을 삼켰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한민우는 손전등으로 태준의 입안을 확인했습니다. 잘 드셨군요. 최근 들어 회장님이 약을 제대로 안 드시는 것 같아서요. 한민우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누가 이상한 말이라도 했습니까? 약을 먹지 말라든지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한민우는 태준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온 한민우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사설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지아라는 사람 신원 조회 좀 해주시오. 28세, 사회복지사. 상세한 과거 경력 다 찾아주시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민우는 전화를 끊고 요양원 CCTV 관제실로 향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302호 복도 녹화 영상 다 보여주시오. 관제 요원이 영상을 틀었습니다. 한민우는 지아가 태준의 방에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이 여자 매일 오후 2시에 정확히 30분씩 있다가 나가는군. 한민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아는 주차장 차 안에서 최 교수와 통화했습니다. 교수님, 한민우가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위험해. 당장 그만두는 게 어때? 안 돼요. 이번 주말이 마지막 기회예요. 할아버지 정밀 검사하고 진단서 받아야 해요. 알았어. 토요일 오후 2시에 갈게. 조심해. 전화를 끊은 지아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백미러로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주차장 어둠 속에서 자신의 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민우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지아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시동을 걸고 요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를 따라오는 차가 있었습니다. 미행이네. 지아는 시내로 들어가 사람 많은 백화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여러 층을 돌아다니다가 다른 출구로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행자를 따돌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민우가 본격적으로 자신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주말 무조건 성공해야 해. 지아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억지로 삼킨 약 때문에 다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스쳤습니다. 유나야, 조심해라. 한민우는 위험한 놈이다. 토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결판날 날이 말입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한민우는 분주했습니다. 서울 본사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태준의 방을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제가 서울 본사에 다녀와야 합니다. 저녁에 돌아오겠습니다. 태준은 평소처럼 무표정하게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한민우는 간호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302호 회장님 특별히 잘 지켜보시오. 30분마다 한 번씩 확인하고 보고하시오. 네, 원장님. 그리고 윤지아 선생이 오면 즉시 제게 연락하시오. 알겠습니다. 한민우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지 못한 채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서울로 향했습니다. 오후 1시였습니다. 지아는 요양원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문은 CCTV가 있어서 피한 것이었습니다. 직원용 통로를 이용해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윤 선생님? 복도에서 간호사와 마주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 바둑 프로그램 준비물 두고 가서 가지러 왔어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원장님이 오늘 302호 특별 관리하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잠깐만 들렀다 갈게요. 지아는 재빨리 태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이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지아가 아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단정한 신사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의료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태준 회장님이십니까? 저는 서울대병원 신경과 최민호 교수입니다. 최 교수였습니다. 태준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똑바른 자세였습니다. 오셨습니까, 교수님? 지아한테 부탁받고 왔습니다. 빨리 검사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최 교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각종 의료기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혈액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체열이 시작됐습니다. 최 교수는 신속하게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근육 반사 검사하겠습니다. 다리 쭉 펴보세요. 태준은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최 교수가 고무망치로 무릎을 두드렸습니다. 정상적인 반사가 나타났습니다. 손 떨림 검사입니다. 손가락으로 제 손가락 끝을 따라와 보세요. 태준의 손이 최 교수의 손가락을 정확하게 따라갔습니다. 떨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행 검사입니다. 일어나서 방안을 걸어보세요. 태준은 침대에서 일어나 방안을 걸었습니다. 약간 불안정하긴 했지만 파킨슨병 환자의 걸음걸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파킨슨병이 아닙니다. 최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약물 과다 투여로 인한 신경 억제 증상입니다. 5년 동안 이런 약을 먹으셨다면 정말 기적입니다. 보통 사람은 1년도 못 버텼을 겁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제가 낫는다는 겁니까? 완전히 회복 가능합니다. 약물 해독 치료만 제대로 받으시면 3개월 내에 정상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교수님, 빨리 나가셔야 해요. 지아가 헐떡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왜? 한민우가 돌아왔어요. 서울 안 가고 차를 돌렸대요. 최 교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모르겠어요. 아마 미행자를 더 붙였나 봐요. 최 교수는 재빨리 의료기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혈액 샘플은 확보했습니다.
이걸로 진단서 작성할 수 있어요. 빨리 나가세요. 비상계단으로요. 지아가 최 교수를 이끌고 방을 나섰습니다. 태주는 재빨리 침대에 누웠습니다. 평소처럼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층 비상계단이었습니다. 최 교수와 지아가 급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지아, 너 정말 위험해.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할아버지를 두고 못 나가요. 한민우가 내 정체를 알아차리면 어떻게 할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민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위로 가요. 지아와 최 교수는 방향을 바꿔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기요. 뒤에서 한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아 선생, 최 교수님, 서보십시오. 한민우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한민우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을 무단으로 검사하다니. 당신들 지금 불법 의료 행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최 교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불법 의료 행위는 당신이 하고 있소. 한민우 씨. 아니, 가짜 의사 한민우 씨. 한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소리요? 서태준 회장은 파킨슨병이 아니요. 당신이 5년 동안 약물로 페인을 만들어 온 거요. 증거라도 있소? 여기 있소. 최 교수가 가방에서 혈액 샘플을 꺼냈습니다. 이 혈액을 분석하면 당신이 무슨 약을 먹였는지 다 나오. 한민우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혈액이 정말 회장님 것이라는 보장이라도 있소? DNA 검사하면 되죠. 하지만 그 전에 그 샘플을 제출할 수나 있겠소? 한민우가 손짓했습니다. 옥상 문 뒤에서 2명의 건장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한민우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 샘플 빼앗아 오시오. 2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지아가 최 교수를 막아섰습니다. 비켜. 한 남자가 지아를 밀쳤습니다. 지아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지아. 최 교수가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이 최 교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가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옥상 문이 열리며 경비원 2명이 나타났습니다. 저 사람들 불법 침입자들입니다. 잡으시오. 한민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민우 원장님, 당신이야말로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경비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그는 경비원 모자를 벗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김재현 검사입니다. 검사였습니다. 지아가 미리 연락해둔 검사였습니다. 한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검사님이 왜 여기에? 윤지아 씨로부터 고발장을 받았습니다. 한민우, 당신은 의료법 위반, 사문서 위조, 특수상해, 그리고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말도 안 돼. 증거가 어디 있소? 증거는 충분합니다. 김 검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당신의 페이퍼 컴퍼니 계좌 내역 5년간 237억 원 횡령 증거, 조작된 진료 차트, 그리고 약물 성분 분석 결과.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한민우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이 여자가 꾸민 거라고. 한민우가 지아를 가리켰습니다. 윤지아, 아니 서윤아, 내가 다 꾸민 거지. 지아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다 계획했어요. 25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손녀가 살아 돌아와서 할아버지를 구하려고 계획한 거죠. 이 여자 사기꾼이에요. 회장님, 손녀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김 검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윤아와 서태준 회장의 DNA 친자 검사 결과입니다. 99.99% 일치. 친손녀가 맞습니다. 한민우는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한민우, 당신은 5년 동안 서태준 회장을 약물로 폐인 만들고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그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김 검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한민우의 부하 2명도 다른 경찰들에게 체포됐습니다. 한민우, 이제 끝입니다. 지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민우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 내려갔습니다. 지아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최 교수가 지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지아야. 정말 잘했어. 지아는 3층으로 내려가 태준의 방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이 침대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유나야. 두 사람은 부둥켜 안았습니다. 25년 만의 재회, 그리고 5년 만의 승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한민우는 잡혔어요. 고생했다, 우리 유나야.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경찰차가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민우가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5년간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서울대병원 VIP 병동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최 교수의 주도 하에 집중적인 약물 해독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최 교수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혈액 내 독성 물질 수치가 90% 감소했습니다. 근육 기능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태준은 침대에서 일어나 방안을 걸었습니다.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걸음걸이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회장님의 의지가 대단하셨습니다. 5년간 그 약을 먹고도 살아계셨으니까요.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태흥그룹 본사가 있었습니다. 유나는 어디 있나?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오라고 할까요? 그러게. 잠시 후 지아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컨디션 어때요? 좋다. 이제 거의 다 나은 것 같구나. 지아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변호사님이 정리해준 자료예요. 한민우 재판 관련 서류고요. 태준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민우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기소된 혐의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의료법 위반, 사문서 위조, 특수상해, 횡령, 업무상 배임. 검사 구형이 징역 15년이라고 합니다. 15년. 태준은 중얼거렸습니다. 5년 동안 나를 폐인으로 만들고 237억을 빼돌렸는데 15년이면 적은 것 같구나. 변호사님 말로는 추가 혐의를 더 찾으면 형량이 늘어날 수 있대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태흥그룹 이사회 소집 통지서예요. 지아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가 열립니다.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할아버지 건강이 회복됐다는 최 교수님 진단서도 준비됐어요. 그리고 DNA 검사 결과로 제가 친손녀라는 것도 증명됐고요. 이사들 반응은 어떻더냐? 놀랐대요. 25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손녀가 살아있다는 것도 놀랍고 회장님이 5년 동안 약물 중독 당하고 계셨다는 것도 충격이래요.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이다. 5년 동안 내가 없는 사이 회사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구나. 제가 조사해 봤어요. 지아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한민우가 경영권을 대행하는 동안 태흥그룹 주가가 30% 떨어졌어요. 여러 계열사가 적자를 기록했고요. 역시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어요. 부회장 서진호 씨가 이상하게 조용해요. 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진호가? 서진호는 태준의 조카였습니다. 태준에게 자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후계자로 점 찍어뒀던 인물이었습니다. 네. 한민우가 회장님을 폐인으로 만들고 있을 때 부회장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오히려 한민우를 지지했대요. 혹시 둘이 공모한 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조사해봐야 할 것 같아요. 태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일단 이사회부터 정리하자. 그 다음에 진호를 조사하는 거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퇴원 가능하십니다. 정말입니까? 네. 내일부터 일상생활 복귀 가능합니다. 다만 한 달간은 정기적으로 검진받으셔야 합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소. 내일 당장 퇴원하겠소. 할아버지, 너무 서두르시는 거 아니에요? 지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이제 내가 직접 나서야 할 때다. 태준의 눈빛에 결기가 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준은 5년 만에 정장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수트에 진한 파란색 넥타이. 태흥그룹 회장 시절 즐겨 입던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눈빛도 예전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할아버지, 준비됐어요? 지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라. 지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검은색 팬츠 수트에 흰 블라우스. 할아버지, 멋지세요. 너도 잘 어울린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현관 앞에 검은색 벤츠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운전석에서 60대 남자가 내렸습니다. 태준의 오랜 기사 김 기사였습니다. 김 기사, 그동안 고생 많았네. 아닙니다, 회장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 기사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5년 동안 회장을 면회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자, 출발하세. 차가 움직였습니다. 목적지는 태준의 집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대저택. 30분 후 차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집사와 가정부들이 일렬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집사 박 부장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습니다. 거실, 서재, 정원.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탓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방 쓰세요. 지아가 2층 객실을 안내했습니다. 내가 쓰는 방은 바로 옆방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야. 네, 할아버지.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 요양원에서 죽었을 게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한테 받은 사랑을 갚은 거예요. 태주는 유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태흥그룹 관련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5년치 경영보고서, 재무제표, 이사회 회의록. 태주는 밤새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역시 문제가 많았습니다. 한민우가 돈을 빼돌린 것은 물론이고 부실 경영으로 여러 계열사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걸 다 정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태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삼촌, 저 진호입니다.
부회장 서진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진호냐? 오랜만입니다, 삼촌. 건강 회복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고맙구나. 다음 주 이사회 소집 통지 받았습니다. 그래. 혹시 무슨 발표 준비하고 계십니까? 태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이사회 때 알게 될 거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주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진호의 목소리에서 불안과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진호, 너도 한민우와 한패였니? 태주는 창밖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월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질 날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였습니다. 태흥그룹 본사 50층 대회의실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서태준 회장이 복귀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입니다.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5년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민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아와 함께 당당히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이사 15명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을 보자 모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건강 회복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석에 앉았습니다. 지아는 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사들이 지아를 쳐다봤습니다.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부회장 서진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삼촌, 먼저 회복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저분은 누구십니까? 진호가 지아를 가리켰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내 손녀 서윤아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손녀라고요? 25년 전에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태주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DNA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99.99% 일치. 윤아는 25년 전 교통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서류가 이사들에게 돌려졌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렇다면 후계 구도가 바뀌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내 모든 경영권을 윤아에게 승계하겠습니다. 회의실이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진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삼촌, 그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닙니까? 손녀분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해서 검증도 없이 경영권을 넘기시다니요. 검증은 이미 끝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DNA는 맞을지 몰라도 경영 능력은요? 경영 경험이 있습니까? 진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아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서윤아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할아버지와 떨어지게 되었지만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만 갖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온갖 시련이 있었지만 원하던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할 수 있었고 학교의 도움으로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할아버지를 찾으면서 동시에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태흥그룹의 모든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지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자료가 떴습니다. 한민우가 5년간 빼돌린 237억 원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모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스크린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름들이 떴습니다. 한민우, 재무이사 최철수, 기획이사 박영호, 그리고
부회장 서진호. 진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지아가 또 다른 자료를 띄웠습니다. 부회장님은 한민우에게 매달 5억 원씩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한민우의 불법 행위를 묵인했고요. 거짓말입니다. 증거를 대시오. 여기 있습니다. 지아가 통장 사본을 띄웠습니다. 진호 명의의 비밀 계좌였습니다. 매달 정확히 5억 원씩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경악했습니다. 부회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진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진호, 자네는 5년 동안 한민우와 공모해서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자네 삼촌인 나를 폐인으로 만드는 것을 방조했습니다. 삼촌,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증거가 다 있습니다. 태준이 손짓하자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사 김재영과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서진호 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진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안 돼. 삼촌, 제발. 진호가 소리쳤지만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태준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최철수 재무이사, 박영호 기획이사, 2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2분도 한민우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사표를 내십시오. 안 그러면 고소하겠습니다. 회장님, 나가십시오. 태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2 이사는 고개를 떨구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이제 회의실에는 12명의 이사만 남았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5년 동안 폐인으로 살았습니다. 내 조카와 측근들이 날 버린 그 시간 동안 말입니다. 이사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내 손녀가 날 찾아왔습니다. 25년 만에 살아 돌아와 날 구해줬습니다. 태준은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가 태은그룹을 이끌 힘은 없습니다. 5년의 공백이 너무 컸습니다. 회장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유나는 다릅니다. 젊고 똑똑하고 용기 있습니다. 이 아이가 태은그룹을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태준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경영권 이양 동의서입니다. 내 지분 68% 전부를 유나에게 넘기겠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후로 2개월 후 신속하게 신임 회장권을 두고 이사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서윤아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겠습니다.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서윤아, 이제부터 넌 태은그룹의 회장이다.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라. 이제 시작이야. 이미 넌 충분한 가능성을 나에게 보여줬고 너를 도와줄 인사팀을 꾸릴 것이다. 너의 뒤에는 내가 있으니 걱정 말아라. 태준은 지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태준과 지아를 향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중대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태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모든 경영권을 제 손녀 서윤아에게 승계합니다. 그리고 서윤아를 태은그룹 신임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회장님, 너무 갑작스러운 결정 아닙니까? 손녀분의 경영 능력을 검증하지 않으셨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지아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서윤아입니다. 2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줄 알려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움직였습니다. 지난 5년간 제 할아버지는 한민우라는 자에게 약물로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3개월간 계획을 세웠고 성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태흥그룹의 모든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비리, 횡령, 부실 경영. 이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태흥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할아버지가 40년간 일궈온 이 회사를 건강하게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태준과 지아는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넓은 회장실, 커다란 책상과 가죽 의자, 그리고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통유리창. 할아버지, 여기가 회장실이에요? 그래. 이제 내 자리야. 지아는 천천히 회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겁네요. 그래야 한다. 책임이 무거운 자리니까.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나야. 네, 할아버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회사를 바로잡는 일이 쉽지 않을 거야. 알아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지아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옆에 계시잖아요. 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옆에 있을 게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 너머로 태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개월 후였습니다. 법정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한민우와 서진호의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태준과 지아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한민우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한민우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5년 전의 온화한 미소는 사라지고 초췌한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5년간 서태준 회장을 약물로 폐인 만들고 237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피고인 한민우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한민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서진호에 대한 판결입니다. 진호도 수갑을 찬 채 서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부회장 신분으로 한민우의 범죄를 방조하고 공모했습니다.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안 돼요. 저는 억울합니다. 진호가 소리쳤지만 법정 경위가 그를 제지했습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태준과 지아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끝났네요. 그래. 5년간의 악몽이 끝났어. 태주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가는 거야.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은 차에 올라 태흥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6개월 후였습니다. 태흥그룹 본사 대강당에 500명의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연말 시상식 날이었습니다. 지아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모습이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회장직을 맡았을 때 태흥그룹은 위기였습니다. 주가는 바닥이었고 여러 계열사가 적자였습니다. 지아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밤낮을 가리지 않는 노력으로 6개월 만에 주가가 50% 상승했습니다. 적자 계열사 5곳을 모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아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무대 옆에서 태준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저녁이었습니다. 태준과 지아는 강남의 대저택 정원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겨울 달빛이 밝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잘했죠? 물론이지. 자랑스럽구나.
태준이 지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사실 처음엔 걱정했어. 내가 너무 어린데 이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나 싶어서. 하지만 이젠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옆에 계시니까요.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유나야. 네, 할아버지. 25년 전 내가 널 잃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 지아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돌아왔어. 25년 만에 기적처럼 돌아와서 나를 구해줬어. 할아버지, 고맙구나, 유나야.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다시 의미를 찾았어.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25년 전에 저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제가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별 보이세요? 지아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보이는구나. 저 중에 하나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엄마, 아빠일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겠지. 태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얘들아 걱정 말 거라. 유나가 훌륭하게 컸어. 이제는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며 유나 힘이 되어줄 테니 걱정 말 거라. 지아는 할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할아버지, 약속해요. 평생 함께 있어요. 그래, 약속하마.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준과 지아는 함께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무슨 회의냐? 해외 확장 계획이요. 태흥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좀 더 확장해 보려고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이제 그럴 때가 되었지. 너의 능력을 믿어. 할아버지도 회의에 참석하실래요? 나는 이제 은퇴한 몸이야. 자문 역할만 하마. 할아버지 조언이 꼭 필요해요. 알았어. 그럼 옆에서 지켜보지.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태흥그룹 본사를 향해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할아버지, 왜?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유나야. 태주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5년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는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차가 태흥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지아가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가요. 그래, 같이 가자. 태주는 손녀의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명예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태준과 지아는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태준의 떨리던 손은 이제 멈췄습니다. 바둑돌을 잡은 손은 이제 회사를 이끄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